한마디로 말해서. 네, 오늘은 네 번째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오늘은 신고리 5.6포기 공론화위원회 결론을 계기로 수기민주주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서준식의 옥중서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리서치입니다. 선생님은 라디오를 5분 이상 들으시나요? 네, 그럼요. 그러면 무엇을 들으시나요?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이요. 10월 17일부터 지상파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신 분들은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6시 20분 당신의 정직한 뉴스 보좌관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That's good news. 김용민 브리핑. (2017년 10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 때 현 자유한국당 대표인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가 나한테 이런 부탁을 했다. 서청원 선배, 성완종이로부터 돈을 받아서 나한테 전달한 윤승모. 그 윤승모가 서청원 선배 측근이지요. 이 윤승모한테 홍준표에게 돈을 전달한 바 없다. 이렇게 말하게 해주세요. 라고. 만약 윤승모 씨가 진술을 번복하지 않았다면 홍준표 지사의 정치 인생은 그때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을 것입니다. 서청원 의원 이제 와서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도와 무관하게 사실관계는 반드시 따져야 합니다. 이것은 제1야당 대표가 진위에 따라서 법을 농단한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홍준표 대표가 또 서청원 선배에게 연락할까요? 서청원 선배에게 내가 그런 부탁을 한 바 없다. 이렇게 말해달라고요. 국민을 기만해도 오늘만 살면 되는 정치. 이제 끝장을 보아야지요. 촛불로 국민이 나라를 바로 세운 대한민국인데요. 김보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생전에 2011년 당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고 돈을 전달한 인물은 전 경남기업 부사장 출신 윤모 씨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요. 윤모 씨는 자유한국당 서청원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할 당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서청원 의원에게 윤모 씨의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요청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과정에서 폭로한 내용입니다. 윤모 씨는 1심 법정에 나와 홍준표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 이렇게 증언한 바 있는데요. 이용주 의원은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 의원의 전화통화 자료를 우리 당이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 PC의 진위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태블릿 PC에서 문서 300여 개가 나왔는데 이 가운데 JTBC와 검찰이 만든 문서가 절반이 넘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의 질문과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의 답변 들어보시죠. 태블릿에 문서의 절반이 언론사와 검찰이 심어놓은 문서로 다 차려져 있는데 이제 와서 그냥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제가 디테일한 걸 보고를 못 받았는데 이 156개 문건이
PC 전원을 킬 때 사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생성되는 그런 문서들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지검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도 태블릿 PC가 최순실의 것이라고 동의했다고 맞받았네요. 강원랜드 인사팀이 작성한 청탁자 명단에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과 염동열 의원의 이름이 올랐는데요. 2007년부터 이듬해까지 권성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을 지냈던 전모 씨, 이 전모 씨의 아들이 강원랜드에 청탁을 통해 부정 입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강원랜드에 입사한 이모 씨의 매형 박모 씨는 염동열 의원에게 500만 원을 고액 후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논의가 주춤하는 양상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국민의당이 안보 문제에서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개혁 보수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과는 정당을 같이 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바른정당에서 5석 내지는 7석 정도가 오려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밝히며 통합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공익제보자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스스로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지금 우리의 관심과 실천입니다. 시민의 이름으로 공익제보자 같은 편에 서주세요. 시민들이 보내는 응원과 격려는 그들의 삶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공익을 위한 선택이 후회로 남지 않도록 지금 아름다운 재단의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함께 참여 바랍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기분 좋다고 쏜 3차 술값 20만 원. 택시에서 떨어뜨린 핸드폰 액정 수리비 15만 원. 내 옆 나란히 누워있는 피카츄 인형 5개. 문자 목록에서 발견한 옛 여친에게 보낸 문자. 자니? 그렇게 싫어한 건 아니었는데 전화는 왜 한 거지, 김 부장한테? 술친구만 먹었어도! 후회하지 않게, 후회할 일 없게.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재구매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굼을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아,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 돌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네.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개발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에 3가지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문의는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중국 대륙에 휘몰아친 충격 정치 실화 13억분의 1의 남자. 아사히 중국 특파원이 목숨 걸고 취재한 시진핑 권력 승계의 비밀, 그 풀 스토리 13억분의 1의 남자. 만년 지방관리가 어떻게 국가주석이 되었을까? 궁지에 몰린 장점인 시진핑에게 살려달라 전화를 건 이유는
보시라이와 저우융캉이 획책한 쿠데타. 그 실상은 리얼 정치 활극을 직접 확인하세요. 13억 분의 1위 남자. 도서출판 레드스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예,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윤석열 지검장에게 다스는 누가 주인이냐 이렇게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물어봤어요. 이에 대해서 법률적인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그냥 뭐 느낌만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 이렇게 답했어요. 뭐 최선의 답인 줄 아는데 그리고 나서 윤석열 지검장이 사건을 배당했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죠. 그럼 다스 관련해서 지금 수사에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뭐 수사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뭐 여러 가지 새로운 물증도 드러나고 있고 예. 그냥 보기에도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거든요. 이거를 검찰이 전혀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는 거는 사실 뭐 있을 수 없는 일일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무래도 중앙지검을 대표해가지고 또 검찰을 대표해가지고 얘기하는 자리에서 세세한 얘기를 기대할 수는 없을 거고 원론적인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했을 텐데 들여다보고 문제가 되면 뭐 수사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게 없어진 자료도 많고 야 그렇게 오래된 거를 어떻게 찾아내겠느냐라고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지만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조카인 이시영 씨가 뭐 물려받는 형국이라든지 뭐 김재정 씨가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 재산 정리가 어떻게 됐느냐는지 뭐 이런 일부터 시작해서 예. 그동안에 이제 다스와 관련해서 BBK와 관련해서 소송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대처와 관련된 문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를 보면 그게 이제 새로운 증거 자료로 활용이 될 수도 있고 이제는 뭐 정권이 바뀌기도 했고 부담이 조금 덜 해가지고 새롭게 진술을 해줄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된다 그러면 옛날과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다스가 MB 걸로 드러나면은 이건 뭐 진짜 BBK 사건과 관련해서 팩트가 180도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제 도곡동 땅 주인은 제3자일 것으로 보이고 근데 그 제3자였다면 그 제3자에 대한 그러면 이제 세금이라든지 관련된 그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됐느냐를 지금 다시 살펴볼 수 있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10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 되짚어서 살펴봤을 때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를 보면 그게 이제 또 하나의 증거로 사용이 될 수 있으니까. 예. 뭐 도곡동 땅부터 시작해서 다스, BBK, 뭐 EBK 이런 것들이 이제 여태까지 내렸던 판단이 맞는 것이냐. 뭐 이거를 이제 되짚어 볼 수 있을 텐데 옛날하고는 상식적이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한다 그러면 지금은 얼마든지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뭐 그러면 일정 정도 검찰이 잘못 판단했던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이제 그 옛날에 검찰이 뭐 잘못 판단했다거나 아니면 조금 미진하게 판단했던 부분 때문에 수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 이런 거는 지금 분위기에서는 사실 생각하기 좀 어렵죠. BBK 수사를 엎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김프로가 예측했던 게 뭐 한두 달 전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런 그 김프로의 민낯을 여러분들은 또 똑똑히 보셔야 됩니다. 항상 예측이 적중한다. 뭐 이런 식으로 찬양만 하면 안 돼요. 인간에게는 실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뭐 제한된 거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예. 적절한 시점에 제가 그래서 제 거취를 결정하겠습니다. 아이 그러지 마. 가성비 최고야 당신은. 알겠습니다. 자, 지금도 우병우 건이 상당히 화제예요. 지금 저 추명호 이 사람 구속영장 청구됐다가 기각됐는데 이 사람이 그 우병우의 행동대장이다 이런 평가가 있던데 맞습니까? 이제 우병우에게 직보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국정원에서 이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기도 했고, 추명호 씨를 뭐 우병우 씨가 이렇게 꽂아 넣었다, 뭐 좀 속된 표현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게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래서 국정원 TF에서 이제 쭉 조사해서 국정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내용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직접적으로 막 직보를 하고 이랬던 흔적이 있어서 절차상으로나 뭐 내용상으로나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라는 게 이제 지금 국정원 TF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돼서 수사가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와의 결과와는 조금 또 다른 수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네요. 예. 어떻게 우병우 수사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글쎄요, 뭐 제가 내밀한 것까지 다 살펴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까지 3차례 우병우 씨가 이제 수사를 받았었거든요. 맨 첫 번째는 이제 개인 비리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었죠.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이 뭐 유용됐는지, 예. 아들의 이제 의경 보직이 특혜를 받았었는지, 그리고 처가에 이제 화성 땅 이게 뭐 차명 보유를 하면서 뭐 탈세를 했는지, 재산을 뭐 허위로 신고했는지 뭐 이런 거와 관련해가지고 또 변호사 시절에 이제 수임료를 제대로 신고 안 해가지고 탈세를 한 게 있는지 뭐 이런 의혹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수사를 받았는데 이게 참 타이밍이 절묘하게 진행이 됐거든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박근혜 정권의 힘이 여전히 영향력이 미칠 때여서 검찰에서 특별수사팀을 느지막이 꾸려가지고 조사를 하긴 했는데 황제 조사받는 사진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팔짱 끼고 있는 사진이 나오면서 한바탕 시끄러웠었잖아요. 근데 특별수사팀이 꾸려지기는 했지만 그런 사진이 찍힐 만큼 전혀 그냥 요식행위에 불과하게 진행이 됐다고 봐야 될 것이고 그러던 와중에 태블릿 PC가 발견되고 전세가 역전이 되면서 박영수 특검팀이 이제 출범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가지고 진행하다가 이 사진 때문에 또 한참 혼나고 그리고는 12월 달에 그냥 유야무야 그 팀이 해체가 됐어요. 그리고 자료가 전부 다 특검으로 넘어갔죠. 예. 근데 특검에서는 워낙 많은 사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가지고 우선순위에 있는 사건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사건이 상대적으로 나중에 수사가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영장이 한번 기각됐고 예. 그래서 자료가 다시 특검이 끝나고 검찰로 넘어가가지고 두 번째로 영장이 청구가 됐지만 이제 또 기각이 되고 그래서 결국 이제 불구속으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 예. 이거의 핵심은 사건이 상대적인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하고 또 증거를 없애거나 입을 맞출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이제 주어지면서 본인 전화기도 싹 다 뭐 바꾸고 가지고 있는 자료들도 전부 다 파쇄해서 없애고 뭐 이런 이제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이제 검찰에서 특검으로 특검에서 검찰로 계속 핑퐁 게임 하듯이 왔다 갔다 자료가 건너가고 또 이걸 담당했던 사람이 처음부터 이제 다시 파악해가지고 수사가 진행되고 어쩌고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런 것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좀 안 돼서 구속영장이 번번이 기각되고 속 시원한 결론이 안 나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국 금지도 되고 수사가 4번째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사실 조금 상황이 예전하고는 이제 다르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 충분한 자료가 그래도 공문서의 형태로 남아있는 뭐 국정원에서 생산됐던 자료라든지 또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과 관련해가지고 있었던 자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돼서 거의 압수수색에 준하는 형태의 자료가 확보가 된 이후에 그걸 근거로 해서 사람들의 진술을 받아내고 그걸 통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옛날에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부인하는 사람들의 진술을 근거로 해서 수사가 진행됐던 거하고는 완전히 전세가 역전된 상황이기는 하죠. 예. 그래서 윤석열 지검장한테 이제 여러 의원들이 물어봤거든요. 우병우 수사는 왜 도대체 진행이 안 되냐, 뭐 신세 증거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여기서도 굉장히 원론적으로 답변을 하긴 했습니다만 문제가 있다면 드러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의 이제 행간은 조금만 기다려 보시라. 그렇게 옛날처럼 검찰이 미적미적하게 제 역할을 못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도 된다. 요렇게 이제 얘기한 거 뜻으로 풀이를 해도 무리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예. 보기에는. 윤석열 지검장하고 우병우하고 사이가 좋을 리 없겠죠. 정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특수수사를 이제 오래 했기 때문에 예. 뭐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검사 시절에는 굉장히 독하게 수사를 하기로 유명했고 또 그냥 개인적인 능력으로만 보자 그러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사건 파악하는 데 있어서 또 뭐 특수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능력이 모자라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윤석열 지검장 같은 경우에도 뭐 굵직한 특수수사를 꽤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특수통 라인으로 분류가 되는 검사들끼리는 어쨌든 그래도 실력 있는 선후배, 뭐 내지는 뭐 이렇게 또 학교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검찰 재직 시절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나쁘진 않았는데 이제 지난 정부에서 자기의 출세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되면서부터 좀 틀어졌고 이번에 이제 수사를 직접 담당하면서 뭐 이렇게 짧게 티타임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뭐 몇 가지 나누고 이랬던 것으로 제가 이제 전에 들었는데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 주변에 있는 뭐 기자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에 있는 수사는 피할 수 없고 수사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제대로 수사를 해라라는 심정적인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행여나 같은 검사 출신이라고 초록이 동생이라고 봐주거나 그런 일은 없겠죠. 뭐 이번에는 그렇게 작정하고 봐주거나 뭐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기대를 갖고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박근혜하고 우병우 사이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유영하 변호사가 이렇게 접견을 하는 거 말고는 다른 외부 루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소식을 긴밀하게 전해 듣고 뭐 이런 거는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유영하는 뭐 접견이 거부됐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뭐 어제도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 접견을 할 수 없는 신분이에요. 변호인도 아니고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일반 접견 뭐 하루에 한 번 뭐 10분 정도 하는 거 말고는 따로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글쎄요 뭐 지근거리에서 오랫동안 모셨던 사람이니까 우병우 전 수석하고 이렇게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전략을 짰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부터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공식적인 루트가 없기 때문에 전혀 면식이 없는 국선 변호인 통해 가지고 우병우가 또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완전히 뭐 교류할 수 있는 왕래할 수 있는 끈은 끊어졌다고 봐야 될 거고 지금 각자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 그러니까 나는 전혀 시킨 바 없다. 그리고 나는 전혀 모른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가 부당한 지시를 한 적도 없고 내가 부당한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한 적도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당분간은 얘기가 되겠지만 그거와 정반대되는 이제 물증들, 증거자료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거를 우병우가 내가 뭐든 다 기획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르는 일인데 내가 다 했다라고 덮어쓸 리는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게 뭐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이라든지 내지는 뭐 역할 분담이라든지 이런 게 은밀하게 됐다 손 치더라도 지금부터 이제 발견되는 자료, 지금부터 추궁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진술에는 두 사람이 입을 맞춰가지고 진술하는 것이 좀 불가능해졌으니까 예의주시하면서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되겠죠. 예. 우병우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가 느려졌다. 이런 보도도 있고요.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 우병우가 드디어 법무부로 들어가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곧 구속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의 글을 남겼어요. 이거에 대한 정보는 없나요? 일단 출국 금지가 됐다는 내용은 수사가 뒤에서 이제 한참 진행 중이라는 얘기거든요. 일단은 뭐 계좌 추적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뭐 혐의점이 잡혀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제 출국 금지가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난번에 출국 금지가 한번 됐다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출금 조치는 이제 해제가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다시 출금이 됐다는 얘기니까 지난번 혐의와는 다른 혐의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출국 금지가 된 상태에서 이제 소환이 되거나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뭐 이렇게 불러가지고 소환 조사를 한 다음에 불구속으로 기소를 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적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만간 뭐 검찰에 나와가지고 소환 조사를 받거나 아니면 다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그런다고 보시는 게 그냥 일반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우병우 수사가 뭔가 진척되고 있는 기운이 느껴집니다. 윤석열 지검장의 의지도 읽히고 있고요. 이제 한 가지 조금 걸리는 거는 지금 그냥 언론지상에 나오는 걸로 보면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뭐 위증 등의 혐의가 이제 적용될 수 있을 거다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내용이 다를 뿐이지 이 범죄 혐의로 지난번까지 이제 다 불구속 기소가 되고 했던 것이거든요.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직권남용 혐의라는 거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소가 됐거나 그걸로 유죄가 나왔거나 그런 혐의는 아니거든요. 이게 딱 떨어지게 돈이 오가는 상황에서 부정한 청탁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이 된 경우,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실형 처벌을 받고 그렇기는 하는데, 그러지 않고는 이게 법리적인 해석이나 이런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른 것 없이 요 내용으로만 또 한 번 조사를 받게 된다 그러면 법원이 글쎄요. 지금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 대해서도 영장이 기각이 이제 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감이 있기는 한데, 지금 그래도 국정원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수사 의뢰를 한 것이고, 그리고 추명호 국장은 어쨌든 법원이 해석한 대로 보면 그 사람이 지위가 그렇게 뭔가를 지시하고 판단하고 할 만큼의 중요한 지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영장 기각의 주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네. 그 보고를 받고 그리고 또 보고에 대해서 뭔가를 지시하고 했던 역할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었다고 하면 훨씬 중대한 위치에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가 된다 그래도 발부될 확률이 뭐 지금 보기에는 높아 보입니다만 그래도 이건 말고 다른 혐의도 좀 드러나야 조금 더 안전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뭐 개인적으로 조금 들기는 합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우리 김 프로 보기에 지난번 영장 기각 이거는 무리였다라는 겁니까? 아니면은 충분히 그런 판단이 나올 만한 여지는 있었다 이겁니까? 글쎄요. 상식적으로는 조금 논리가 좀 충돌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분으로 따져봤을 때 그 사람의 지위가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각한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건데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윗선에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이 추명호 전 국장 윗선이라는 사람들이 차장 그리고 국정원장 대통령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들어가 계시고 원세훈 국정원장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그 나머지 차장이라든지 또 본인이 모셨던 MB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연루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밑에서 실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에 우려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 근데 지금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MB 같은 분은 증거인멸을 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사람하고 공모해가지고 뭔가 증거인멸을 할 수 있을 만한 사유가 충분히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위를 예로 들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 논리적으로는 조금 상충하기 때문에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좀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면 도대체 왜 법원이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는 마땅치 않고 석연찮은 영장 기각을 계속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에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추명호가 우병우와 가까워서 그런 건 아닐까요? 추명호가 우병우 라인인 거는 확실한데 그것 때문에 영장이 기각됐다. 뭐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왜냐하면 그러면 법원에서 우병우가 지금 실질적으로 영장 그 전담 판사한테 뭔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가지고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야 되는데 뭐 그럴 수 있는 뭔가가 없잖아요. 우병우가 이미 다 끈도 떨어졌고. 아니 그 공유하는 비밀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뭐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 법원 자체가 조금 뭐랄까 캥기는 거라고 할까요? 마뜩찮은 부분이 좀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좀 자연스럽지 않나 싶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개인적으로 우병우 때문에 그 영장을 기각했다라고 보기에는 위험 부담이 좀 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보기에. 왜냐하면 제가 전 국민적으로 이제 관심을 받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김용민 씨하고 친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야료를 부려가지고 판단을 한다 그러면 그건 금방 드러나고 그 책임은 저 혼자 오롯이 다 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이루어진 국정원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 있잖아요. 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만 보더라도 재판이 5년 가까이 계속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보면 뭐 딱히 이유가 없는데도 그냥 재판이 계속 질질질 오래 끌다가 대법원에서 또 파기환송되기도 하고 세상이 바뀌지 않았으면 지금과 같은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왔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비단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에서 법원이 내렸던 판단이 이게 맞느냐 그걸 놓고도 뭐 법원 내부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비난했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원 자체도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판단, 지난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썩 마뜩찮은 경우가 많아서
이게 뭔가 국정원의 치부가 낱낱이 다 드러나고 까지게 되면 이게 법원으로 불똥이 튀지 않으리란 법이 있겠나?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뭔가를 가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이 사건 자체가 너무 낱낱이 밝혀져가지고 막 게이트처럼 또 한 번 커지기를 은근히 원치 않는 법원의 액션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게 그냥 저의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간단한데 저의 간단한 추론과 이 김프로의 장황한 그런 의견, 뭔가를 두둔하는 듯한 이런 장황함, 네,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 판단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뭐 저는 그렇죠. 저를 욕해 주십시오. 예, 전 뭐 우병우하고 면식은 없습니다. 욕해도 그만두지 않기. 너무 많이 먹으면 그만둬야지. 알았어. 잘못했어. 미안해, 용서해줘.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우병우가 감옥 들어가면은 이제 박근혜와는 어떻게 완벽하게 정보 공유할 그런 여지가 없기 때문에 보다 진실에 다가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구속이 이런 게 좋은 거네요, 보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법원이 하는 판단이 유독 조금 이상하다 싶은 게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뭔가를 덮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일단 검찰이 약이 바짝 올라 있어요.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시달린 게 벌써 몇 년입니까? 그리고 특히나 윤석열 전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하여튼 제대로 수사하자라는 의지는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를 계속 진행하다 보면 누군가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덮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덮이기는 어렵다고 보고, 네. 그러면 어쨌든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도대체 법원이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미온적인 이유가 뭘까? 이게 드러나는 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올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찬바람이 싸늘하게 불어올 때는 따뜻한 새싹당 콩차, 풍부한 아스파라긴산과 레스베라트롤, 그리고 그 어떤 차도 따라올 수 없는 고소한 맛. 따뜻한 새싹당 콩차로 하루를 시작하면 참 좋습니다. 이런 환절기에 기분 좋은 차 모금 새싹당 콩차. 티백 2+1 행사는 계속됩니다. 새싹당 콩차는 인터넷 전창걸몰닷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여보, 우리 입맛도 없는데 시원한 국산 그래도 어때? 아빠, 밀가루 음식 먹으면 속 쓰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100% 오리쌀로 만든 현미 쌀국수와 현미 누룽지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다양한 꾸러미 상품을 만나보세요. 포털 검색창에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본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편지가 왔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습니다만은, 아이고, 참, 얼마나 반갑던지요. 제가 주소를 밝히지 않아가지고 SBS로 보내셨어요. 이분이. 네. 예. 읽어보겠습니다. 마츠오 카츠히코 씨라고 일본 분이신데 아마 지금 듣고 계시겠죠? 이완배 선생님 항상 경제의 속살을 흥미롭게 듣고 있는 일본인 애청자입니다. 9월 21일자 방송을 듣고 울산에서 거대한 권력을 상대로 싸우시는 분들께 미약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싶어서 응원의 소리를 보냅니다. 웬만하면 좀 더 붙여야 도움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도 경제적으로 반드시 넉넉한 상황이 아니므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바지만 원래 싸울 필요도 없는 싸움을 싸우시는 분들께 음료수나 드실 때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경제의 속살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울 겁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욱더 유익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라면서 이렇게 편지와 함께 5만 원을 동봉해 주셔가지고 이게 참 저희 애가 셋인데 3명도 함께 이 귀한 뜻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송금했습니다. 잘했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제가 사실은 참 좀 부끄러운 게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살면서 우리나라의 삶에 치이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경제학자들이 오래전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월러스타인 같은 사람들은 세계가 하나의 체제이고 세계는 자본의 지배하에 있으며, 그리고 여러 마르크스부터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죠. 만국의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부터 시작을 해서 노동자들에게는 국경이 없다, 민중들에게는 국경이 없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우리나라의 삶에 이렇게 찌들려 있다 보니 해외에 있는 다른 국적을 가진 분들에 대한 연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런데 참 이 이웃에 있는 나라의 한 시민분께서 이렇게 또박또박 한글로 타이핑을 치셔서 이 돈을 보내주신 연대의 뜻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요? 세상의 모든 곳에는 착취가 있고 거기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국경을 넘어서면서까지 이렇게 연대를 보내주신 이 소중한 손길을 도무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이 마음을 우리도 잊지 않고 일본 내에서 있는 여러 민중들의 착취의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좀 함께 연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너무 감사드립니다. 방송을 들으신다면 제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으며 진짜 고개 숙여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가 어느 도시인가 좀 찾아봤는데 네.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후쿠시마하고 가까운 곳에 네. 지도상으로 보면은 아이고 그래요. 어디 계시든 하여간 이렇게 함께 뜻을 모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게 참 일본인도 들으시는 방송이란 점 이거 너무 놀랐습니다. 감격적이면서 아니 이렇게 훌륭한 일본 시민이 계신데 어떻게 아베가 또 이렇게 싹쓸이를 할 수 있는지도 참. 그러니까요. 예, 제가 오늘 이제 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역사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상한 방향으로 뒤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신고리 오류코기 공론화위원회 결론을 접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공론화위원회 결론은 이미 상세히 보도가 됐기 때문에 청취자분들께서도 이미 자세히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대목은 숙의 민주주의라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번 공론화위원회 방식은 시작부터 숙의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많이 알려졌죠. 그리고 발족하면서 참 말이 많았죠. 핵발전소 찬성하는 쪽은 공론화위원회에 참석 못하겠다, 들러리다, 정부 거수기다 이러면서 애초에 그 공론화위원회 존재 자체를 부정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요, 사실 이런 면에서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할 때 매우 큰 믿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적어도 이 정부가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고 수기민주주의의 장을 열었는데 거기에 정부가 혹은 대통령이 내가 권력자는 이유로 힘을 이용해서 압박을 하거나 그런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만큼은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공론화위원회라는 실험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핵발전소에 대해서 반대하고요. 단호하게. 신고리 오류코기 공사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들인 돈이 얼마건 그건 경제학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라앉은 비용, 매몰 비용, 썬크 코스트라고 불리는 돈이에요. 그 돈은
지금 선택에 어떤 영향을 줘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569기 건설공사가 중단돼야 한다고 믿었고 그런 결론이 나오길 고대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왜 이 방식에 매우 큰 관심을 가졌냐면 만약에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건설 재개라는 결론이 나왔을 때 우리 시민사회와 진보진영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그동안 안 한 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 예상하면 맨날 틀리던데 저는 굉장히 압도적으로 건설 중단이 나올 줄 알았어요. 우리 한국 사회 수준이 좀 그 정도가 됐다고 믿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김용민 PD님은 박빙으로 결론을 못 내리는 쪽을 예상을 그런 쪽에 비중을 두셨다는 말씀을 얼핏 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 예. 저는 그런 결과도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주변 사람들 정서를 들어보면 아유 뭐 무조건 중단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 섞인 나이브한 예상을 하고 있어서 말씀을 못 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공론화위원회에 절대로 개입을 안 한 것이다. 이거는 분명해 보이고요. 이런 상태에서 만에 하나 우리가 원하는 올바른 결론이 나오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시민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문제는 저는 상상하기 싫은 결론이었지만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설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수구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수기민주주의라는 건 원래 투표로 결정되는 게 이제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리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제일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야 라는 말이 민주주의의 모든 것을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에요. 근데 사실은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적용되지만 이건 차선책인 겁니다. 이것만으로 절대로 사회가 민주적으로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건 이제 위대한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의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람들이 다수에 복종하는가? 더 많은 도리를 다수가 가지고 있기 때문일까? 아니다. 그들이 더 많은 힘을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일리가 있습니다. 어떤 견해가 다수가 되는 과정을 보면요. 그 견해가 옳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어떨 때 보면 그게 다수가 힘을 가졌기 때문에 다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원래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게 제가 표현이 좀 과할지 모르겠는데 민중들을 멍청하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민중들이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고민하는 이런 경우에는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계속해서 노동시간을 늘려간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민중들이 숙고할 시간을 뺏어가죠. 그리고 여가 시간에는 이제 숙고하고 고민할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해서 3S라고 불리거나 하여튼 여러 방식으로 여러 장치들을 이제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다수결의 원리는 항상 옳지 않다는 믿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두 수레바퀴는 다수결 그리고 소수에 대한 존중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소수가 오를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이 전제돼야만 다수결이라는 제도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즘 보면 미치도록 답답하죠. 국회 선진화법 이런 거 보면 저 자유당 개자식들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아무것도 못해 답답하잖아요. 그런데요. 그 제도가 여전히 존중돼야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답답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 제도가 있어야 우리가 소수일 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어.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에서는요. 다수결이란 다수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전제 아래 그리고 소수 의견에 대한 존중을 결코 놓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진행이 돼야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럼 이 일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껌껌이 소수가 반대를 하고 야지를 놓으면 아무 일도 추진이 안 되잖아. 이런 반론이 나와요. 지금 형국이 좀 그런 정세죠. 저는 촛불혁명으로 사실상 그 퇴출 선언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자유당 애들 눈치를 현실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국회 의석이 걔들이 있으니까요. 아이고. 그 진짜 답답한 거죠. 그리고 국민의당 같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는 애들 때문에 사실 우리는 김희수라는 너무 훌륭한 헌법재판소장을 잃은 거예요. 예. 열 받죠. 열 받습니다. 이런데도 다수인 우리가 소수를 존중해야 되느냐 이런 답답함이 생기죠. 이럴 때요. 등장하는 게 수의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다수결은 횡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소수의 의견을 마냥 존중하자니 일이 안 되니까 이럴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식은 다수와 소수가 서로를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토론을 해서 투표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힘이 강해서 우르르 대중들이 따라 투표하는 것을 방지하고요. 소수에게도 충분히 설명 권리를 줍니다. 이러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죠. 하지만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적정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자
라고 제안을 하는 것이 수기민주주의라는 제도인 겁니다. 그러면 이 수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 이제 공론화위원회에서 도입한 제도가 공론조사 방식이라는 건데요. 예. 고대 그리스에서 실시했던 직접민주주의 차용제도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아테네 프닉스라는 언덕이 있는데 여기 시민들이 모여서 정치인들 찬반 의견을 듣고 오랫동안 토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투표로 정책을 정해요. 그런데 아테네 시민이 6만 명인데 이 프닉스 언덕에 다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체 시민 6만 명 중에 10분의 1만 6천 명만 참여를 하는데 요 참여하는 사람을 제비뽑기로 정합니다. 무작위 방식으로요. 이번 공론화위원회가 시민참여단을 선택한 방식도 바로 이 무작위 방식이죠. 그래서 뭐 성별, 연령, 뭐 진고리 오류포기 건설에 대한 중단, 재개, 유보, 분포 비율 이런 거 다 고려해서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무작위로 선출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랜 토론을 했죠. 그리고 야당이라고 여겼던 핵발전소 계속 추진하자라는 세력에게도 충분한 발언권을 줍니다. 그리고 수기를 통해서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당장 여론조사하자, 몇 %가 찬성, 이렇게 하는 단순 다수결은 다수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자들 때문에 다수의 횡포가 주장될 수 있으므로 문재인 정부는 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기민주주의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서부터 이제 듣기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수기민주주의라는 방식에는 정말로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제도가 옳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제도가 실효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냐면요, 수기민주주의를 통해서 내려진 결론은 무조건 승복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전제예요. 왜냐하면 수기민주주의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단순히 여론조사로 하면 다수결이 여론의 진심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지난해 총선 전에 뭐 다른 예지만 필리버스터를 한참 할 때요, 은수미 의원, 정청래, 김광진 의원 이런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굉장히 큰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고 우리는 생각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회사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두 직장인 분이 대화를 해요. 근데 어제 그 뭐 국회에서 떠들썩하던데 봤어? 뭐 은수민가 나오던데? 이러니까 다른 분이 누구예요? 국회의원이에요? 어제 뭐 했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엄중한 시국에서 대한민국 국민 중에 국회의원들이 필리버스터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 이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찾아보면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팟캐스트를 듣고 우리가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그렇지, 돌아보면 우리 많은 민중들 중에서는 삶에 찌들어서 정치에 무관심해서 세상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투표를 하면 그냥 강자편을 드는 일이 많습니다. 다수결의 진실을 왜곡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토론하고 국민들에게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시킨 다음에 시간을 두고 결정하자라고 수기민주주의가 제안을 했으면 토론하고 결론이 내려졌죠. 승복해야 됩니다. 비록 그 결론이 옳지 않더라도 말이죠. 저는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런데요, 저한테 수기민주주의 과정을 통해서 내려진 결정에 승복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감추고 승복합니다 라고 답을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승복하지 않는다면 수기민주주의라는 과정 자체를 부정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야 되냐면, 야, 여론조사에서 결판 내,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진보가 다수를 점하는 것 같아서 이게 편해 보이죠? 역사를 살펴보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른쪽이 늘 다수가 아니었어요. 민주주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하되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두 수레바퀴로 굴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유감스럽지만 이번 결정이 존중돼야 하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저의 가장 오랜 고민 중 하나인데요. 사회주의 국가들이 왜 몰락했을까요? 라는 질문이 저한테 오래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대부분 사회주의 혁명가들은 사실 개인적인 전기를 보면 혁명을 이끌 당시의 모습은 너무 존경스러워요. 민중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 평등에 대한 열망, 착취에 대한 저항감, 이런 걸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니까 목숨을 걸고 혁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혁명을 성공하고 나면요, 예외 없이 다 독재자가 됩니다. 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이유를 우리가 너무 옳아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 옳은데 민주적인 투표 방식을 도입하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외의 결과는 죽어도 못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혁명을 했는데. 더 냉정히 말하면 민중들과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리고 독재를 해버려요. 내가 오라. 토론 따위는 필요 없어. 그냥 우리 하는 대로 따라와. 라는 소수 독재 방식을 도입하죠. 이게 빠르고 편하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그 의견이 그 정책이 옳다 해도요. 민주주의에서는 채택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권력의 존재 기반이 없는 겁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이 지당한 명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권력이 어떻게 정당성을 얻겠습니까? 아, 그래도 불안해요. 민중들이 우매하잖아요.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그래서 수기 민주주의를 하자는 겁니다. 더 오래 생각할 시간을 민중들께 드리고요. 충분히 반론을 들을 시간도 드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도 우리의 옳은 생각을 민중들이 안 받아들이면 어떡해? 예,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승복해야 됩니다. 예. 그 하나의 정책이 잘못되는 손실보다 수기까지 했는데도 민주적 의사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반이 무너지는 손실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역사에서 봤지 않습니까? 너무나 옳다고 스스로 믿었던 소수 엘리트들의 독재가 심지어 수기 과정조차 제시하지 않고 일당 독재로 이끌었던 사회주의의 실험이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졌는지를 우린 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역사에서 배워야 할 사실은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리고 다수결 민주주의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제일 유력한 대안은 저는 지금까지는 수기 민주주의라고 믿습니다. 올바른 결정이 빨리 내려지면 참 좋아요. 하지만 인류 역사에서 그런 시대는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죠.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하더라도 올바른 결정을 그냥 밀어붙일 것이냐, 아니면 올바르지 않은 결정이 내려질 걸 감수하더라도 수기민주주의라는 정당한 절차를 받아들일 것이냐. 예, 저는 여전히 후자를 선택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첨가하겠습니다. 제가 수기민주주의를 매우 유력한 대안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이 제도의 제일 큰 장점이 결론을 내리는 그것과는 별개로요.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우리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모르면 이런 문제는 계속 반복이 되죠. 이 문제점을 알아야 다음 수기 과정에서 우리가 더 나은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이번에 그 공론화위원 결정 과정을 보면서 놀라운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저는 전혀 몰랐던 문제점입니다. 아, 우리 시민들은 아직도 과거에 쏟아부은 공사비를 매우 아까워하는구나. 매몰 비용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하구나. 그리고 이걸 설득하기가 참 어렵구나. 저는 이런 걸 새삼 깨달았어요. 예. 그리고 제가 왜 보수 세력들이 뭘 할 때 보면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데에 대해서도 조금 더 나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이런 데 촉이 있는 것 같아요. 얘들이 이런 건 보면 일단 발을 들여놓으면 국민들은 지금까지 들인 돈이 아까워서 백도가 잘 안 된다는 촉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대강 같은 괴물 같은 사업을 공론화 과정 개코도 없이 막 밀어붙이는 거죠. 왜냐? 한번 삽질 파기 시작하면요. 국민들이 그게 아까워서 뒤로 잘 못 돌아온다는 사실을 촉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몰랐거든요. 우리 사회가 그거보다는 더 성숙해 있는 줄 알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수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소득이 있는 겁니다. 문제점이 뭔지를 알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 준비를 해야죠. 국가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더 신중하게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더 천천히 합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더 수기를 거쳐서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수 세력들이 뭔가를 막 밀어붙일 때에는 우리가 정말로 단호하게 속도를 늦추고 수기 예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항을 더 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배운 거죠. 물론 압니다. 그 정도 배움으로 5, 6호기 공사를 재개하는 사회적 손실이 만회가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싸워오신 동지들의 마음이 얼마나 허한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요. 하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잖아요. 민주주의는 늘 앞으로 전진했던 것이 아니고요. 어떨 때는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황당하게 퇴보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결정하는 절차가 옳았다면 수기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게 저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얻은 보다 더 큰 소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한마디는 꼭 덧붙이고 싶습니다. 끝나지 않은 싸움이지만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이 문제를 제기하고요. 오랫동안 사람들이 듣지 않는 와중에도
이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싸워오신 수많은 환경운동가 분들과 활동가 분들에게 정말로 뜨거운 존경과 경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새로 확인한 사실, 한국 사회의 성숙도가 수기 민주주의를 거쳤는데도 공사재개를 결정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이제 다시 그분들의 진심을 받아들여서 다음 수기 때는 우리가 이 수기를 넘어설 수 있도록 다시 마음을 모아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소중한 계기를 가진 것을 스스로 자위한다는 차원이 아니고요. 민주적 절차를 지켜내고 무엇이 문제점인지를 알아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쌓아두고요. 새롭게 탈핵 문제에 대해서 마음을 모아나가서 더 나은 세상을 준비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도 탈원전으로 가야 한다 이런 의견이 53.2%나 됐으니까요. 이걸 기반으로 우리가 또 새로운 방향을 설정했으면 좋겠다. 이번 리얼미터 조사를 보니까 탈원전 지지가 60.5, 반대가 29.5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이거를 종잣돈 삼아서 새 출발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취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예,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이 가고 어느새 찬바람이 옆구리를 스치면 왠지 뜸해졌던 그리운 친구 생각나시죠? 몇 년 만에 만나도 바로 어제 본 것 같은, 말 안 해도 내 마음 누구보다 잘 알아주던 속 깊고 다정한 친구 다 있잖아요. 마치 민중의 소리 같은? 이렇게 마음 맞는 친구랑 뜨거운 국물에 소주 한 잔이면 같이 할까요? 당신의 든든한 절친 민중의 소리가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 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1983년 10월 9일 현재 미얀마로 불리는 버마의 아웅산 묘소에서는 폭파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전두환 대통령을 수행하던 외교사절과 보도진 17명 그리고 버마인 4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할 예정이던 전두환 대통령과 장세동 경호실장은 숙소에서 늦게 출발해 화를 면했는데요. 사건 직후 전두환 대통령은 이 사건이 북괴의 소행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남은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귀국한 뒤 비상경계 태세를 발동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공보비서관을 지냈으며 현장에 있던 생존자 최재욱 전 환경부 장관은 비상경계 태세를 발동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YTN과 가진 인터뷰 들어보시죠. 나중에 보니까 이제 북한 사람들이 다 한 것인데, 그래서 6.25 전쟁도 네. 일요일이었거든요. 예. 일요일에 사건 일가지고 서울을 사나흘 만에 딱 점령했지 않습니까? 예. 나도 그때 딱 생각나게 그때도 공휴일이었습니다. 한글날. 예. 일요일이면서 공휴일이거든요. 반드시 일요일이면서 공휴일에 일을 벌일 때는 뭔가 후속 조치가 동원되는 거 아니냐. 2014년 폭파 사건이 있었던 미얀마 현지에는 추모비가 세워졌는데요. 연합뉴스 강진욱 기자는 추모비에 북한의 소행이다 이런 문구가 없는 점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에 강진욱 기자는 한국과 북한 그리고 버마 정부의 외교 문서들을 추적했는데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붙잡힌 범인 강민철은 북한 공작원으로 알려졌는데요. 버마 정부는 사건이 발생한 뒤 3주가 지나도록 북한을 특정하지 않은 채 범인은 코리안이다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강민철이 처음에는 자신이 서울에서 자라고 서울에서 왔다라고 진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남한 정부 관계자들과 만난 뒤인 1983년 11월 3일 강민철은 자신이 북한에서 왔다고 진술을 번복합니다. 또한 버마에 수감돼 있던 강민철을
한국 정부에서 관리해온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강민철은 2008년 옥중에서 사망한 것으로 돼 있으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건이 발생한 직후 미군 전투기 4대가 전두환 일행을 한국까지 엄호한 사실도 확인됐는데요. 연합뉴스 강진욱 기자는 당시 북한과 버마가 미국의 반기를 들고 있던 비동맹 운동을 주도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야, 이거 먹고 제가 한번 볼일 봐가지고 바나나 나오는 바람에 원숭이들이 들고 그러가지고 어우, 몇십 마리가 달라붙어가지고 시끄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원숭이를 불러 모으는 미궁 대장사랑이었습니다. 미궁 대장사랑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뭐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큰 일교차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서울 기온 9도로 출발하며 어제와 비슷하겠고 다른 지역은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또한 중부 내륙과 강원 산간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 소식도 있는데요. 아침부터 낮 사이 호남 동쪽 지역과 경남을 중심으로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0도, 대구 18도로 예상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제 10월이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이렇게 떠나보내기는 뭐랄까요, 허망합니다. 일주일을 거의 쉬다 보니까 10월을 느끼기도 전에 가는 것 같았어요. 네, 이렇게 햇살도 환하고 좋은데, 그죠? 글쎄 말입니다. 누구든 다스의 주인을 어떻게든 집어넣고 10월에 가야 할 텐데. 근데 다스의 주인이 누구예요? 난 모르는데. 이명박이죠? 몰라서 물어보십니까? 난 잘 몰라요. 이명박 씨 제발 고소하세요. 그러면 검찰 가서 진실이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스 주인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서는 걸 보고 10월이 갔으면 좋겠네요. 그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도 국민들의 여망이 커지고 있는 만큼 검찰이 그 성의 있는 수사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는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 같아요. 이 부패한 권력의 이면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는, 놓쳐서는 안 되는 연결고리가 다스 주인인 것 같은데 다스 소유자가 누구인지 참 궁금합니다. 아이고, 너무 뻔한 답이다 보니까. 뻔해요? 뻔한데 나는 왜 잘 모를까? 근데 확인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MB가 다스가 내 거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닐지 이걸 걱정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행스러운 일이긴 한데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MB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럴 사람이 아니죠. 참 절묘하게 자기의 구도를 그렸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제는 서승, 서준식, 서경식 삼형제 중에 형 서승의 옥중 19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동생 서준식의 옥중 서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어제는 감옥의 상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사실 감옥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지옥이기도 하지만 천국이기도 하다 그래요. 정말 갇혀 있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 안에서 자신의 새로운 사유의 장을 열어가고 또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시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찰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겠죠. 근데 형 서승에 못지않게 서준식 선생의 교양 수준이나 철학도 대단합니다. 오래전에 번역돼 나왔다가 이번에 다시 번역됐습니다. 1000페이지에 가까운 아주 두툼한 책인데요. 이 옥중서한은 정말 높은 교양이 어디까지 이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책인 것 같습니다. 역사, 철학, 문학, 정치, 경제는 물론이고요. 음악과 미술에 이렇게까지 다방면에 걸쳐서 인문학적 향기가 가득합니다. 편지라는 글쓰기라는 게 일종의 고백의 형식을 띠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기 내면의 풍경을 보여주는 그런 글쓰기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편지 읽을 때 보면은 상당히 그 진솔함이 와 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1971년부터 1988년까지 자그만치 17년에 걸쳐서 쓴 편지가 하나하나 헤아려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1000통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주로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대부분이 가족들에게밖에 보낼 수 없었던 모양이죠. 이 편지가 단순한 인사 편지 수준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던 문제 그리고 인간으로서 지향해야 할 바까지 아주 폭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품격 높은 인문학 서적으로 봐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 서준식 선생의 17년간에 걸친 옥중투쟁 과정에서 쓴 편지들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일은 신영복 선생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그 글도 대단히 향기롭고 격조가 있지만 우리 서준식 선생의 글도 거기 못지 않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몇 구절 이 책에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은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이 사람의 실천 과정, 사회안전법이나 국가보안법하고 싸웠던 양심수로서 정치범으로서 싸웠던 갓난 신고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자기의 사고와 실천이 몸과 생각이 어떻게 어우러져야 하는지 사촌한테 쓴 이제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람이란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도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 어떤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나 고통도 그 몸이 맛보야만 머리 쪽에서 하는 생각도 절실해지고 진짜가 된다는 것. 그래서 몸과 머리가 따로따로 노는 사람들이 내뱉는 말이란 항상 매끈한 거짓말이기가 십상이라는 것. 가장 성실하게 인생과 세상을 생각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몸을 내전제한다는 것. 서남이가 잘 명심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예. 서남이가 그 사촌입니다. 우리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뭐 입진보란 얘기 많이 하고요.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고 예. 꼭 말하고 행동 그리고 몸과 생각이 일치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면은 특히 사회적 관계에서는 싸움의 과정에서는 이 몸과 머리가 따로 놀아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런 구절들이 아주 많아요. 감옥에 와서 대학 다니다가 잡혀와서 감옥에서 17년 살았으니 오죽했겠습니까? 감옥에 살면서 자기 사유들을 녹여내는 맛이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이 깊은 사람들에게는 감옥이 역설적으로 천국일 수도 있겠지만 생각할 머리나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지옥의 연속이겠죠. 예.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은 감옥에서 쓴 걸작들이 아주 많습니다.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도 그렇고요. 세계 지성사에서 감옥에서 쓴 명작들이 아주 많은데 예. 서준식 선생의 편지도 그 중에 하나인가 싶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다녀온 친구들이 종종 얘기하곤 하는데 공부하기에 그렇게 좋대요. 신현복 선생도 이런 얘기를 하시고 황석영 선생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못 읽었던 책들 다 읽고 또 뭐 쓰는 자유가 좀 보장되는 경우에는 좋은 글들도 많이 쓸 수가 있고 그렇다고들 하죠. 김대중 대통령은 아예 감옥에서 영어를 터득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영어를 뭐 거의 터득한 데다가 DJ의 옥중 서신도 아주 유명하죠. 깨알같이 쓴 글자들이 눈에 선하네요. 네, 아주 꼼꼼하게 쓴 그 글들. 그야말로 DJ 사상의 원형들이 옥중 서신에 나타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 아무튼 우리 서준식 선생도 감옥살이를 하면서 제가 아는 보면서 정말 많은 책들 읽은 것 같아요. 그 책에 대한 평가도 나름대로 내리고요. 책에서 읽은 내용들을 동생들, 특히 영실이라는 동생에게 편지를 주로 많이 쓰는데 예. 편지에서도 평가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감상평도 보내고 뭐 이럽니다. 그중에 한 구절 백범일지에 대해서 쓴 구절이 있는데요. 예. 흥미로워요. 이게 혁명하는 사람들의 낭망성, 또 저항하는 사람들의 낭만적인 의미 얘기하는데 백범일지 읽으면은 감옥에서 도망치고 방황하고 이런 것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낭만적 망명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 거 처음 봤는데 짧게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예. 백범일지는 이와 같은 사나이의 낭만으로 꽉 차 있다. 어쩌면 김구라는 분은 이런 낭만이 용납되는 시대를 마지막 조선형 영웅으로 살다가 만년에 가서 시대가 그런 낭만을 용납할 수 없는 냉혹한 시대로 변천함으로써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백범 정신의 에센스를 그 고갱이를 낭만이라고 보는 게 대단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많은 책들 뭐 여기서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정도로 수많은 책들을 얘기하면서 자기 동생들과 조카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책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교양의 깊이를 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도 이 구절이지만 쭉 책을 다시 뒤적거려 보다가 김 PD가 관심을 기울일 만한 부분을 찾았어요. 예. 한국을 왜 이렇게 교회가 번창할까? 예. 이 사람은 크리스천은 아닌데 고모 중에 한 분이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겠죠. 그러다가 그 고모님이 조용기 목사 얘기를 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서준식이 조용기 목사님 얘기만 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논외로. 네, 예. 논외로 하고.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뭐 제2의 예루살렘이니 커다란 교회에서 비디오 스크린 설치해놓고 설교하는 조용기 목사님 이런 거 다 헛소리라 얘기하면서 한국의 교회가 번성하는 이유가 미국의 종속적인 멘탈리티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김 PD 평을 한번 듣고 싶어요. 이거 볼까요? 예.
우리나라의 표준적 목사들의 철학이 큰 것은 아름답다, 많은 것은 진리다인가 보다. 이 동양의 조그만 나라가 이다지도 교회로 미어터질 지경인 기현상은 어인까닭인가.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목사들의 설명에 너나 나나 납득하지 못한다. 일본 제국주의 강권과 그 후에 기층 문화를 무시한 숨가쁜 근대화 과정에서 지하로 잦아들 수밖에 없었던 광범위하고도 뿌리 깊었던 샤머니즘이 마치 지하의 용암이 화산이라는 숨구멍을 찾아 분출하지는 못 빼기듯 교회라는 숨구멍으로 분출하게 된 것일까. 해방 후 특히 5, 60년대 우리 사회의 미제라면 똥도 좋다던 극단적인 미국화, 미국에 대한 병적인 동경 같은 것이 교회 융성의 토양구시를 했을 것이 분명하다. 그 밖에도 어쩌면 동서냉전 질서의 최첨단인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준전시적 상황이 다른 나라에서와 같은 다양한 결사나 사회운동의 존립을 불가능하게 했고, 그럼으로써 인간의 참된 행복이 일상의 감옥에서 벗어난 곳에 있다고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포함된 활동적이고 봉사를 하는 지식인들까지도 현실적으로 손쉽게 향할 만한 활동 무대란 교회 정도밖에 없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이어지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정말 전문가인 김 PD가 보시기에. 아이고, 전문가라니요. 예. 사실 19세기 말에 미국은 어떻게든 태평양으로 진출해서 서부 개척 이후로 이제 남게 된 잉여가 된 이런 발전 동력을 태평양 주요 국가들 진출로 해소를 하려고 했죠. 뭐 영토 주권을 확대한다기보다는 경제 주권을 넓히는 것이 진정한 영역 확장이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인지 정신적 식민을 추구했던 것이고, 그 와중에 미국의 근본주의 신학에 경도된 보수 개신교계가 이렇게 한국 땅, 조선 땅에 이렇게 닿게 됨으로써 한마디로 개신교는 곧 미국이요, 미국이 곧 개신교인, 그런 인식을 조선 사회에 심어줬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병적인 동경이 뿌리를 내린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그분들한테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고, 미국이 곧 하나님 나라로 인식이 됐던 것이고요. 미국에 대한 뭐 끊임없고 정말 주체할 수 없는 이런 동경이 실은 다 이런 노예 근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판단이 섭니다. 네, 한국 교회의 이면을 보면은 한국 근현대사의 상처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우리 서중익 선생은 이 미국에 대한 병적인 동경이 이런 상황을 나왔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86년에 쓴 글인데요. 이게 요즘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들고 시위하는 사람들의 내면 풍경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 게 싶습니다. 사실 그 시기만 하더라도 미국을 동경하는 것을 미국이 즐거워했고 또 상당히 고무적으로 여겼는데, 오늘에서야 미국을 그렇게 동경하는 게 미국도 반갑지 않을걸요? 예전에 그 왜 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가 테러를 당했을 때 그냥 미국 대사를 천사처럼 여기면서 그 앞에서 부채춤 추고 개고기 주고 이 별 생지랄들을 했지 않습니까? 미국이 비웃었지. 그걸 미국이 아이고 한국 역시 변심이 없군, 이렇게 생각했겠냐 이겁니다. 아주 낯뜨겁고 마뜩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예. 그런데도 어쩌겠습니까? 저렇게 악착같이 성조기 들고 나와서 사랑을 구걸하는데 어쩌겠습니까? 예. 서준식 선생은 그러면서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예. 예수는 유명한 말을 빌면 방랑의 레디컬리스트였다. 그러니까 방랑하는 급진주의자였단 얘기죠. 예. 방랑의 레디컬리스트였다 하면서, 내가 아는 한 예수는 제도적인 의미의 교회를 만들지 않았고 만들려고 하지도 않았다. 제도적 교회에 안주하고 큰 것은 아름답다고 외쳐대는 목사의 체질이란 가장 반예수적인 체질임을 우리는 허심하게 공간 복음서를 숙독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정말. 그렇죠.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서준희 선생님 다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 PD님도 옥중서원 읽으시면은 예. 시사를 받는 바가 아주 많을 줄 압니다. 예수 얘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예수가 어느새 제국의 종교 혹은 기득권의 천병, 이건 예수를 모독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아니 이순신 장군을 친일파로 만드는 격입니다, 이거는. 저는 그렇다고 보고, 혁명가인 예수를 이게 완전히 무슨
제국주의의 수장격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교회야말로 있을 필요가 없는 교회가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서준희 선생의 말을 그대로 빌리면 반예수적이라는 거죠. 그야말로. 예. 이런 종교적인 성찰도 아주 깊이 들여다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감옥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자기 내면을 향하는 성찰의 무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그 부분도 제 가슴에 딱 박혀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87년 8월 24일자 편지를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자신에게는 한없이 엄격하고 남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라. 이런 나의 모토는 이리하여 언제나 무참히 깨어져 나는 나의 인간적 한계 앞에서 절망하곤 한다. 자신에게 너그럽지 못한 인간은 남에게도 너그럽지 못하게 마련인 것일까? 아니면 나의 패배의 원인은 스스로를 철저히 상대화시킬 강력한 거점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신 이외에 혹시 그런 거점은 없는 것일까? 시인은 읊는다. 오래 흔들렸으므로 너는 아름답다. 오래 서러웠으므로 너는 아름답다. 오래 목말랐으므로 너는 아름답다. 그러나 그렇게도 오랜 세월 흔들렸고 이렇게도 오랜 세월을 서러웠고 그리고 이렇게도 오랜 세월을 목말랐음에도 나는 왜 아직도 아름답지 못한 것일까? 도대체 얼마 많은 세월을 더 흔들려야 서러워야 그리고 목말라야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일까? 예. 네, 정말 시와 같은 성찰이 빛나는 여동생 영실이에게 쓴 편지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네, 이런 구절 보면은 정말 가슴에 탁 아프게 와닿아요. 얼마 많은 세월을 더 흔들려야 서러워야 목말라야 인간은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문장이 정말 탁월하죠? 예. 마지막으로 골라놓은 편지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 양심의 문제와 관련지어서인데요. 또 87년 10월 이맘때쯤 쓴 편지네요. 양심을 걸고 투쟁한다는 건 무엇인가? 독재 정권과 끝까지 온몸을 걸고 대결한다는 건 무엇인가? 서준식 사상의 가장 빛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우리 역사에서 이런 과정을 겪고 신채호부터 시작해서 안중근 의사는 물론이거니와 수많은 감옥에서 숨져간 사람들 또 그 감옥에서 청춘을 다 보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 지키고자 했던 게 무엇이었는지 떠올리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넓은 의미의 사람의 양심이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주위로부터 도전을 받게 되어 있다. 그것은 세상이란 언제나 아름답지 못한 것이기 때문인데 그런 도전을 받을 때마다 사람은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 주위 세계와의 크고 작은 대결을 강요당하는 셈이다. 그런데 늘 눈앞만을 열심히 쳐다보며 살아가는 나의 이 황소적 근시안과 두보적 옹졸함은 꼬리를 물고 눈앞에 나타나는 수많은 강요된 대결들의 하나하나를 회피하거나 적당한 타협으로 얼버무리거나 아니면 보다 큰 내일의 승리를 위하여 일부 후퇴하거나 하는 소위 탄력성 있는 처세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이래야 나는 이런 대결들 하나하나를 고집과 결벽증과 힘과 오기만 믿고 서투르게 극복해왔고 그런 극복들이 쌓이고 쌓이며 또는 눈덩어리 굴러 불어나듯 하여 이렇게 큰 덩어리가 되어버렸다. 나는 지금 나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강요된 대결의 극복들로 이루어진 이 큰 눈덩어리 앞에서 그 어떤 두려움 같은 것을 느끼곤 한다. 그 눈덩어리가 굴러서 커짐에 따라 나는 끊임없이 자꾸만 더 커지는 대결을 강요당해왔고 또 앞으로 당할 것이다. 나의 인생은 어느새 나만의 것이 아닌 게 되어가고 나는 나의 욕심에 따라 멋대로 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게 되어간다. 이것은 결탄코 주체성의 결여가 아니다. 세상에 대한 그리고 역사에 대한 책임의 자각인 것이다. 예수는 참으로 옹졸하게도 따옴표 친 옹졸하게도입니다. 유대 지배계급들이 강요하는 하나하나의 시험과 도전에 고지고대로 맞서감으로써 자신의 운명을 그 거룩한 죽음으로 몰고 갔다.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다. 아니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다. 가냘픈 어깨에 스스로 짊어지게 된 짐이 따라서 거룩한 죽음을 마련해야 함이 참으로 두렵다는 것이다. 네, 이렇게 이어지는 정말 가슴 아프게 와닿는 네. 문장입니다. 여기에도 예수가 등장하죠. 정말 우둔할 정도로 옹졸하게 유대 지배계급들이 강요하는 모든 대결에 하나하나 시험에 맞섰다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양심을 지키는 어떤 올곧은 정신이 아닌가 싶고요. 예. 오래전에 말씀드렸듯이 윤희상 선생이나 우리 천삼병 시인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겪어왔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키고자 했던 양심이 무엇인지 우리 한국 역사의 방향에 대한
고민들을 한 번쯤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감옥에 있어서 좋은 게 또 하나 있네요. 깊은 사색.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내일 소개해 주실 텐데, 감옥은 깊은 성찰, 그 성찰 끝에 통찰을 낳는 그런 힘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대망이라는 이상한 무협지 같은 소설을 읽고서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꼼수 부릴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성찰이 어느 수준에 도달했을 때야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으면 하네요. 그게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대망은 전두환도 감옥에서 읽은 책이에요. 예, 그 책은 어떠세요?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에도막부 전이죠. 전국시대판 삼국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갖 음모와 계략이 날뛰고요. 저는 몇 권 읽다가 말았습니다만은 일본 역사 소설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정 마니아도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전국시대, 그러니까 에도막부가 성립하기 전에 토요토미 히데요시와 오다 노부나가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런 사람들의 땅 따먹기, 그리고 사람 불러 모으기, 쌈박질하기 이런 것을 다룬 소설입니다. 제 취향은 아닙니다. 좋아하실 분들이 있지 않은데 제 취향은 아닙니다. 예, 그걸 읽고 피가 되고 살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얼핏 들으니까. 안 읽은 게 다행입니다. 예. 다른 눈으로 보면은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지점이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제 전두환 박근혜가 봤다고 해서 좀 힘셉니다. 예. 자, 교수님 수고하셨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듣는 드라마 특별기획 그들의 나라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화 그 사람 노무현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팟빵에서 듣는 드라마 혹은 그들의 나라를 검색하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보여주신 여러분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KBS 성우극회에서 제작하는 듣는 드라마 특별기획 그들의 나라를 계속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스페셜 강력한 인터뷰. 촛불혁명 1년 모두가 축하하고 기념해야 할 행사인데 행사 일주일을 안 남겨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서 주말 촛불 집회를 매주 수요일마다 예고해 주신 안등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연결했습니다. 안 처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처장님, 오랜만에 목소리 들어서 반갑습니다. 예, 김용민 브리핑 늘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 처장님. 근데 지금 청와대 행진,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먼저 논란이나 또 오해도 있고 그러신 것 같은데, 아무튼 죄송하고요. 우리 모두의 축제이고 또 적폐청산과 좋은 사회를 만드는 우리 모두의 염원을 잘 모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메시지 준비가 미숙했던지 왜 적폐청산 한다 그러면서 자유당이나 국회로 안 가고 청와대로 가게 됐느냐, 이런 지적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10월 18일 6시에 광화문에서 모이는 것은 다 같이 모여주시고요. 네. 행진 코스는 지금 시내 방향으로도 하나 내놨고 예전에 제가 촛불시민혁명 때도 수시로 그런 논란들이 있으면 조정하고 피드백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들 곳곳에서 토의하고 일종의 숙인 민주주의처럼 또 이렇게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들 또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면서 계속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청와대 행진의 의미가 사실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퇴진을 요구하는 압박의 수단으로서 작년에는 유효했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바뀌었고,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지난해를 기념한다 하더라도 청와대 행진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의견도 분명히 있는 만큼 아예 철회하는 방법은 없나요? 예, 그런 고민들까지 다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리가 5.18 몇 주년 행사 때도 보면 예전에 이제 5월 광주에서 이렇게 항쟁했던 걸 재현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금남로 횃불행진을 재현한다든지, 이제 그런 의미로 작년에 우리 시민들이 승리한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감옥에 보내고 이재용도 끌어내리고 감옥 보내고 그 역사적 승리를 재현한다는 의미가 있었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헌법이 명시하는 대로 국민주권,
모든 권력에 쥐는 국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적폐청산을 거부하고 있는 세력들뿐만 아니라 현재 집권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게도 다시 한번 이렇게 호소하고 당부하는 의미로 제대로 된 개혁이나 적폐청산을 해라. 이런 국민주권을 호소하고 당부하는 의미도 있었는데 예. 그게 이제 왜 청와대로 가냐라는 논란으로 이제 번지면서 이미 지금 청와대로 힘있게 행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저도 퇴진행동에 참여했던 2,400개 가까운 단체 중에 한 개 단체의 또 실무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최초의 기획은 1년 전에 그런 시민들의 대항쟁의 재현이고 국민주권의 상징적인 행진이면서 적폐청산과 개혁 추진 그다음에 좋은 정책 실현에 청와대가 앞장서고 잘해야 된다라는 당부의 행진인데 지금 그렇게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께서 때문에 이미 논란이 되고 그런 오해까지 있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곳곳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기민주주의 하는 것처럼 사방팔방에 지금 토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민 앵커님께서 PD님께서 그 행진 코스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그 트위터 설문도 하셨잖아요. 거기도 보면 이제 철회해야 된다가 2등이고 큰 문제가 없다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면 2등으로 나와 있던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행사를 하는 게 맞겠죠. 근데 다만 저 단체 일개 실무진에 불과하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의견을 시민들께서 어제 오늘 엄청 주셨어요. 그리고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막 트위터에도 안진걸 욕도 많이 써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전혀 오해하시는 대로 무슨 문재인 정부에 항의하려고 또는 문재인을 규탄하려고 가는 행진은 그런 의도나 취지는 전혀 아니었다. 그건 뭐 퇴진행동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만 보셔도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개혁을 더 잘해달라라는 당부의 의미는 있을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논란이 그렇게 번지지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념하고 잘 각계각층이 다시 잘 논의 곳곳에서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막 독일의 에버트 인권상 국민들이 이제 받으러 가시는 건데 12월 5일 날 그 받지도 않은 상금을 뭐 빼돌렸다 막 이렇게까지 막 공격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한 비판과 논란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지적도 하시고 뭐 안진걸도 혼낼 수 있는데 없는 사실까지 막 만들어가지고 촛불 시민들을 분열시키고 음해하는 그런 건 조금만 시민들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음해하지 말아라고 또 이렇게 따끔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400개의 단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뭐 사실 일률적이고 일관성 있게 또 획일적으로 뭔가 결정이 내려지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건 아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1주년 준비하시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현, 국민주권의 상징, 그 승리의 기억에 다시 한번 리와인드, 리뷰 뭐 이런 의미에 어쨌든 정부가 힘있게 개혁과 적폐청산에 나서라라는 당부, 촉진 이런 취지로 이제 논의가 처음에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뜻이 전달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어쨌든 많은 시민들은 지금 적폐청산이 제대로 안 되는 것들 자유당과 국회 책임 물어야 된다. 그쪽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10월 28일 날 국회까지 걷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도 국민들이 원한다면은 뭐 맞습니다. 소수라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코스가 생략되어 있는 거에 대한 지적을 엄청 주시는 거죠. 그래 소수라도 가고 버스나 차량을 통해서도 이동할 수 있는데 세상에 왜 자유당이나 국회랑 거 청와대로만 간다는 말이냐? 우리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다, 지적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심각하게 다들 곳곳에서 토의를 하고 있다. 곧 뭐 시민들과 합리적으로 피드백해서 좋은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2,400개 단체가 어떻게 소통을 해서 또 이렇게 보시면 촛불 1년 때도 보면 매주마다 또는 매일마다 막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DJ DOC 공연을 한 해 만에 뭐 이런 논쟁, 박근혜라는 권력자를 비판하고 몰아내야지 왜 여성 박근혜를 이야기하냐라는 논쟁, 지적, 그다음에 뭐 사회자의 어떤 욕설 비슷한 거 관련된 논란, 이제 그런 크고작은 실수나 논란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보면 저희들이 잘 극복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잘 논해보겠습니다. 예. 자, 안진걸 차장님. 그런데 말이죠. 그 행사 단체 중에 일개 단체의 뭐 행사 제목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문재인은 촛불의 경고를 들어라. 촛불 항쟁 계승을 위한 대학생 대회. 이 제목에서 또 상당한 문제 제기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사실 예전 1년 전에도 1년 전에 발발해서 6개월 동안 진행됐던 촛불 시민혁명 때도 보면 본 행사 말고 사전 행사나 주변 행사는 다 자율적으로 하시잖아요. 예. 자율적이고 자발적이고 우리가 그건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도 되지도 않아요. 그다음에 광장에 원래 맞지도 않고 이번에도 이제 취합해 보니까 그런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좀 더 급진적이고 하고 좀 답답한 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태진행동이 주최하는 행사나 태진행동이 본무대에서 하는 행사는 아니다. 일단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포스터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비상행동에서 밀어주는 그런 행사 아니겠는가 보시는 시각도 있던데. 예전에도 1년 전에 시작해서 6개월 동안에도 모든 사전 행사나 그 주변 행사는 신청하거나 정보만 주시면 그대로 취합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제가 촛불 시민행동 때는 태진행동 대변인이나 상임운영위원회 역할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도 이제 태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 일개 실무자고 최근에 바빠서 일을 많이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가지고 당연히 제가 저희들이 책임자들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지만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뭐 국민들의 취지는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이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시민단체나 여러 노동단체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또 비판을 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해 왔지만은 정치 지형을 보더라도 대통령은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보수 정당에 비해서 세력이나 그 정치 지형적 구조로 보자면은 소수고 약자에 불과한데 그렇게 해서 견제하고 또 비판을 하다 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 같은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촛불혁명으로 이렇게 세운 정부가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런 지적이나 의견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고 또 비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 저희들이 미숙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많이 헤아리고 많이 토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시민단체들이 본질적으로 권력에 대한 감시나 견제 역할을 일부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지하고 응원하는 분들과 입장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은 이해는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이제 노동정책이나 민생정책은 막 시급하고 양극화나 불평등 때문에 죽게 생겼으니까 아무래도 정부가 기대보다 속도가 더디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점들을 역으로 또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촛불 1주년이라는 것은 국민들 모두가 일군 촛불 시민혁명의 1주년 행사이기 때문에 서로 다 입장이 다르고 정말 민주주의 세력, 합리적인 사회를 만드는 중도 세력, 심지어는 건강한 보수 세력까지 다 모여서 우리가 촛불 시민혁명 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내용이나 기조가 잡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논란이 이제 발생했기 때문에 뭐 이건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아까 제가 오늘 이제 인터뷰는 퇴진행동 입장이 아니잖아요. 퇴진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실무진 중 한 명으로 이런 고민이 있다. 또 시민단체들이 이런 시민들의 여러 지적에 예민하게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논란이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노력을 해보겠다. 이제 여기까지 제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장 민주주의가 참 힘드네요. 어렵지만. 그러니까 정말 생각하는 것보다 다정다양하고 또 여러 세력들이 같이 모여서 만든 혁명이어서 급진적인 분, 매우 진보적인 분, 온건 진보적인 분, 중도 진보적인 분, 중도 그냥 합리적인 분들도 건강한 보수들까지 다 모여있는 거여가지고 더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 잘 해낸 것처럼 지금도 이견과 논란이 지금 커져 있지만 어떻게 잘 조율해보고 조화를 이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받을 지적이 있으면 또 과감하게 지적 받겠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참여하고 계신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10월 18일 6시에 광화문은 엄청 모여주셔서 우리 모두 답답한 부분들, 특히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을 방해하는 자들에 대한 강력한 규탄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동의 앞마당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라나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뉴스 포렌메리로 이어갑니다. 팔로워 87만이 넘는 김용민 트위터에서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죠. 이번 주 토요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촛불혁명 1주년을 기념하는 촛불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촛불 행사를 주최했던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일명 퇴진행동의 기록위원회가 주최하는 것입니다. 박진 퇴진행동 기록위원회 촛불백서 팀장은 국회에서 적폐 청산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상징적으로 청와대 방향으로 가서 메시지를 던지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집회가 끝난 뒤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이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토하는 성격의 행진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촛불의 경고를 들어라, 이런 제목의 대학생 대회가 준비되어 있죠. 주최 측의 일원인 민주노총은 양심수 석방을 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신을 부정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퇴진행동 측의 이번 청와대 행진, 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오늘 새벽 5시까지 모두 8,337분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역대급 설문조사 참여자입니다. 63%, 3명 가운데 2명은 이번 행진은 문제가 있다,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답해 주셨습니다. 반면 23%는 문제 없으니 해도 된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문제가 없지만 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은 8%, 문제 있지만 해도 된다, 이런 의견은 6%에 머물렀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의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하겠습니다. 혁명의 아이콘 정동진님, 괴 프로그램을 드디어 꺾으셨군요. 네, 어제 하루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2위로 내려앉히고 김용민 브리핑이 1위로 올랐었는데, 저희는 평일 1위만 인정합니다. 동욱이맘 지연님,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막지 못한 허망함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남탓만 하며 시간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대통령 공약이라고 막 밀어붙인다면 이명박근혜 정부와 무엇가 다른 것일까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살구와 다래님,
자유한국당 서청원 의원 참 교활하네요. 교묘한 말장난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고자 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라는 의견 보내오셨습니다. 네, 2017년 10월 24일 화요일 김용민 브리핑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